공감자가 거울을 거두어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진다. 그동안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에 보여주던 화려한 이미지, 완벽한 자아, 절대적인 자신감은 사실 그 거울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있었다. 공감자는 그들의 빛을 비추는 반사면이자 존재의 확증이자 허구적 정체성을 지탱하는 무언의 증인이었다. 하지만 그 거울이 사라질 때, 즉 공감자가 더 이상 그들의 환상을 지탱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가면의 첫 번째 금이 간다. 그 틈새로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 스며나오기 시작한다. 캐를, 윤근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페르소나, 즉 사회적 얼굴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얼굴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된다. 그들은 스스로의 내면을 버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만 살아간다. 공감자의 사랑, 이해, 용서가 그들에게는 산소와 같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질식한다. 하지만 공감자가 더 이상 연극에 참여하지 않을 때 공기의 흐름이 끊기고 마침내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참된 자아가 처음으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그 고통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비어 있었다는 깨달음이다. 그동안 모든 감정, 모든 열정, 모든 관계는 연극의 일부였다. 사랑조차도 진실이 아닌 역할이었다. 공감자가 그 무대를 떠나면 조명은 꺼지고 관객은 사라지고 주인공은 홀로 어둠 속에 남는다.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 하나. 오래된 진실의 속삭임이다. 네오는 진짜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무너진다. 어떤 이는 분노로 폭발하고 어떤 이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또 어떤 이는 냉담한 침묵 속으로 숨어든다. 그러나 공감자에게는 이 순간이 시작점이다. 자신이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에너지가 되돌아오기 시작한다. 나르시시스트를 치유하려던 사랑은 이제 자기 자신을 되찾는 힘으로 변한다. 이 첫 균열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의식의 각성이다. 거짓된 관계에 막이 내리고 진실의 공기가 스며든다.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이다. 공감자는 처음으로 상대의 고통이 자기 책임이 아님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거울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권력은 동시에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가면이 깨지는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폭발.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융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페르소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단지 가면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장치다. 건강한 페르소나는 유연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고 조정된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페르소나는 더 이상 유연하지 않다. 그것은 방어벽이 되고 진실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그들의 가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들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형태가 바로 그 가면이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의 페르소나는 세심하게 만들어진 연극 무대와 같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이 어떤 인물로 보이는지 계산한다. 완벽함, 매력, 우월함. 그러나 이 이미지는 내면의 공허를 감추기 위한 얇은 장막일 뿐이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들켜버리는 것이다. 내면의 결핍, 불안, 수치심이 노출될까 두려워하며 그들은 더 강하게 가면을 조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임이 강할수록 그들의 진짜 자아는 더 멀어진다. 공감자가 그들의 세계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마치 운명적 만남처럼 느껴진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자를 통해 자신이 특별하다는 환상을 강화하고 공감자는 사랑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공감자의 연민은 그들의 허위적 페르소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 대신 나는 이 가면으로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굳어진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나르시시스트는 페르소나와 자아가 동일시된 상태에 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스스로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회적 인정과 외부의 시선을 통해서만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왜곡된 자기인식은 일종의 영혼의 분리 상태를 만든다. 내면의 진짜 감정은 억압되고 외면의 이미지가 절대적 기준이 된다. 그 결과 인간적인 따뜻함은 사라지고 관계는 거래로 변한다. 하지만 이 모든 구조는 하나의 취약한 균형 위에 세워져 있다. 공감자가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때 그들의 현실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페르소나의 균열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거울 속 시선이 사라질 때
즉 공감자가 나는 더 이상 이 연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 내부에서 붕괴된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비춰주는 눈을 잃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세계는 의미를 잃는다. 이 장면은 잔인하지만 필연적이다.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의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 그들은 결코 인간적인 성숙에 도달할 수 없다. 페르소나는 사라져야만 한다. 그 벽이 무너질 때 안에는 두려움과 함께 숨겨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진실은 치유의 시작이자 동시에 종말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드럽게 시작된다. 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의 불안한 에너지를 감지하지만 그것을 결함이 아니라 상처로 본다. 그는 사랑과 이해로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 속에는 고귀한 의도가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의도가 나르시시스트의 연극을 완성시킨다. 둘 사이에는 아무 말 없이 맺어지는 계약이 존재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찬사를 받는 배우가 되고 공감자는 그 무대를 조명하는 빛이 된다. 이 침묵의 계약은 양쪽 모두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느끼고 공감자는 자신의 사랑이 상대를 구원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독이 흐른다. 공감자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하고 상대의 불안정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경계를 허문다. 그들은 상대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작은 폭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춘다. 그러나 이 균형은 평화가 아니라 통제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투사 프로젝션의 관계다. 공감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상대에게 투사한다. 그는 자신 안의 연약함과 상처를 나르시시스트의 아픔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치유하려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자신을 치유하려는 시도를 외부로 옮겨놓은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투사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용한다. 그들은 너 없이는 나는 무너진다. 는 신호를 보내며 공감자의 책임감을 자극한다. 그렇게 관계는 구원의 이름으로 유지되지만 실상은 서로의 감옥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감자는 점점 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상대의 욕망과 감정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자신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옅어진다. 그는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싸움을 피하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통제 구조를 강화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계약이 깨지지 않는 한 절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공감자가 대신 느껴주고 대신 아파주기 때문이다. 이 침묵의 계약은 종종 사랑으로 포장된다. 하지만 그 본질은 두려움이다. 나르시시스트는 버려질까봐 두렵고 공감자는 사랑이 실패할까봐 두렵다. 두려움이 서로를 묶고 진실은 점점 멀어진다. 그러나 이 관계에는 하나의 비극적 아이러니가 있다. 공감자가 자신의 연민을 멈추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붕괴는 필연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각성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영혼의 거래였다. 공감자는 사랑을 주는 대가로 존재의 의미를 얻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의 환상을 유지한다. 하지만 언젠가 그중 한쪽이 눈을 뜬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깨달음이 피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든다. 침묵의 계약은 그제서야 끝을 맞는다. 그날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거대한 결심도 명확한 선언도 없다. 단지 어떤 순간 공감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멈춘다. 그 멈춤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지만 내면에서는 오랜 시간 축적된 피로와 통찰이 폭발하는 순간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즉시 반응한다. 그들의 통제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균열이 미세하게 번져간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무슨 일이지? 왜 반응하지 않아? 그들은 전처럼 감정적 폭발을 일으켜 상대의 주의를 끌려 하지만 공감자는 더 이상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단호한 침묵으로 존재한다. 바로 이 침묵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공포로 다가온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의식은 무의식의 균형을 잃을 때 위기를 맞는다. 나르시시스트의 의식은 오로지 나로만 가득 차 있다. 그들에게 타인은 거울이며 존재의 증명이다. 그런데 그 거울이 더 이상 반사하지 않으면 자신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진다. 그때 시작되는 것은 내면의 공포다. 공감자가 물러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안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 그림자는 수치심, 결핍, 무가치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감자의 침묵은 그들에게 죽음 같은 공백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어떤 이는 급격히 매달리고 과거의 다정함을 재현한다. 나도 변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또 다른 이는 공격적으로 변한다. 네오 없으면 아무도 널 원하지 않을 거야. 그 폭언 뒤에는 절망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사랑도 전쟁도 결국 통제의 수단일 뿐이다. 공감자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감정을 경험한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평화. 그는 마침내 깨닫는다. 자신이 상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신을 구원자로 착각했던 사랑이 이제는 자신을 묶어둔 사슬이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눈부신 해방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자신에게로 향한다. 이날 이후 관계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균열 속에서 붕괴하고 공감자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더 이상 가면 뒤의 연극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공백을 채우려 안간힘을 쓰지만 이미 무대의 조명이 꺼졌다. 그날이 바로 전환점이다. 공감자는 멈추고 진실은 드러난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반사로 존재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행동,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선언. 공감자가 멈출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 공감자가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메아리다. 그 메아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린다. 평생 감춰왔던 소리, 들리지 않으려 했던 속삭임이 이제 거세게 들려온다. 네오는 텅 비어 있다. 그 문장은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 무섭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융은 인간의 영혼을 빛과 어둠의 공존으로 설명했다. 누구에게나 그림자 섀도우가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감정과 욕망의 저장소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 그림자를 완전히 부정한다. 그들은 수치, 약함, 공포, 외로움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상대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강하다고 느낀다. 공감자가 그 투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사라질 때 억눌린 그림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림자가 드러나는 이 시점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풍에 휘말린다. 분노, 공허, 절망, 그리고 수치심이 교차하며 자신을 무너뜨린다. 이때 일부는 방어적으로 더 큰 가면을 쓴다. 나는 아무 일도 없어. 그러나 내면은 이미 붕괴 중이다. 다른 일부는 처음으로 진짜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은 자신이 거짓된 존재로 살아왔음을 아는 절망에서 비롯된다. 이 시점에서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생긴다. 융은 인식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이 문턱에서 물러난다. 그들은 자기 혐오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환상으로 도피한다. 자기 합리화, 비난, 새로운 관계.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달라진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비로소 인간적인 진실에 닿는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문장은 그들에게 혁명이다. 공감자 역시 변화한다. 그는 상대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장면을 목격하며 비로소 진정한 분리를 경험한다. 더 이상 상대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지 않고 그 고통을 그의 몫으로 인식한다. 이 분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사랑의 성숙이다. 공감자는 상대의 어둠을 이해하되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때 그는 깨닫는다. 진짜 연민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경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은 파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실의 첫 빛이다. 그들이 이 빛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시 어둠 속으로 숨는다. 진실은 잔인하다. 그것은 아무것도 숨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면 이후 연극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무대의 조명이 다른 쪽을 비추기 시작할 뿐이다. 이제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의 변형된 얼굴로 이어진다. 그림자가 드러난 후 나르시시스트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고통을 직면하는 대신 새로운 가면을 찾는다. 이때 등장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사냥꾼, 유령, 폭군. 세 얼굴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한다. 다시 통제하기 위해, 다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첫 번째는 사냥꾼 사냥잠이다. 그는 상실의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즉시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나선다.
그는 다시 매력적이고 따뜻하며 후회하는 척한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은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는 새로운 공감자를 찾고 동일한 연극을 반복한다. 이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반사다. 자신을 다시 비춰줄 사람,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사람. 사냥꾼형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허를 새로운 사랑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사랑은 시작부터 죽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부정의 연장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조모 유령 환영자의 보직이다. 그는 세상에서 사라진다. 관계를 끊고 감정을 차단하고 침묵 속으로 숨어든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폐허다. 그는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고 믿으려 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다. 윤기 말한 그림자의 회피가 극단으로 나타난 형태다. 그는 꿈속에서조차 자신을 피하고 현실과의 연결을 점점 끊는다. 공감자에게는 이 모습이 마치 진짜 후회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고통의 회피일 뿐이다. 유령형 나르시시스트는 살아있으나 정서적으로는 죽어있다. 세 번째는 저 폭군 지배자입니다. 그는 상실을 통제의 실패로 해석한다. 내가 힘을 잃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권력을 되찾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한다. 언어적 조롱, 감정적 협박 혹은 피해자 행세.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상대의 감정을 조종하여 자신의 위치를 복원하려는 시도다. 폭군형 나르시시스트는 사랑 대신 공포를 이용한다. 그에게는 통제가 곧 생명이다. 통제가 사라지면 그는 무부가 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가면은 하나의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사냥꾼은 실패하면 유령이 되고 유령은 외로움에 다시 사냥꾼으로 돌아간다. 폭군은 저항에 부딪히면 유령으로 도피하고 다시 기회를 잡으면 사냥꾼으로 변한다. 끊임없는 변신 속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그 안에 있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가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자아가 깨어날 수도 있다. 공감자는 이 단계에서 새로운 시야를 얻는다. 그는 이제 패턴을 본다. 사랑이 아닌 반복, 연결이 아닌 의존, 그리고 조용히 물러난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면을 벗겨주는 건 나의 역할이 아니다. 새로운 가면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나르시시스트의 마지막 발악이자 진정한 붕괴의 서곡이다. 다음에는 그들의 꿈속에서 이 붕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드러난다. 공감자가 떠난 후 모든 것은 조용히 끝난 듯 보인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현실에서 무너진 균형은 무의식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현된다. 나르시시스트와 공감자는 각자의 꿈속에서 서로를 다시 만난다. 그 무대는 현실보다 정직하다. 거기서는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다. 나르시시스트의 꿈은 종종 동일한 패턴을 가진다. 끝없이 무너지는 집, 부서진 거울, 조롱하는 군중. 그는 그 속에서 도망치지만 도망칠수록 자신을 쫓는 그림자가 짙어진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 억눌러온 수치와 공포의 형상이다. 융은 이런 꿈을 무의식의 자가 정화 과정이라 불렀다. 내면의 진실이 의식을 뚫고 올라오며 자아가 감당하지 못한 모든 감정이 상징의 형태로 드러난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꿈은 경고다. 그들은 자신이 잃은 통제력, 잃은 이미지, 잃은 사랑을 끊임없이 다시 연기한다. 그러나 그 연극에는 관객이 없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공포다. 반면 공감자의 꿈은 다르다. 처음에는 혼란스럽다. 그는 여전히 상대의 얼굴을 보고 과거의 장면을 반복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억눌렸던 감정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무거운 공기 대신 투명한 빛이 스며든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울던 방을 떠나 문을 연다. 그 문 너머에는 바람이 분다. 새로운 의식의 시작이다. 이 시점에서 공감자는 무의식의 정화를 경험한다. 그의 꿈은 청소의 과정이다. 오래 쌓인 죄책감과 구원의 욕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평온이 자리 잡는다. 그는 이제 상대를 이해하되 더 이상 그를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꿈속의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희미해진다. 그 그림자가 사라질수록 공감자는 현실에서도 자신을 되찾는다. 융은 꿈은 영혼의 연극이라 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영혼이 진실을 말하는 언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 언어는 경고로 들리고 공감자에게는 회복의 노래로 들린다. 전자는 가면이 벗겨지는 악몽을 꾸지만 후자는 자신의 내면이 정화되는 꿈을 꾼다.
같은 무대, 다른 시나리오, 이 꿈의 무대는 관계의 마지막 장이자 새로운 탄생의 서곡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꿈속에서 잃은 권력을 재현하고, 공감자는 꿈속에서 자아의 주권을 회복한다. 깨어난 후에도 그 울림은 남는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다른 하나는 자유로. 이제 모든 환상이 거치고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선택이다. 다시 가면을 쓰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의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분기점이다. 공감자와 나르시시스트는 같은 장면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다. 모든 통제의 구조가 무너지고 거짓된 관계의 무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진짜 나와 마주해야 하는 냉정한 시간이 남는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끝없는 반복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공감자는 서서히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오랫동안 타인을 비추느라 잊고 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자신을 잃지 않는다. 울음과 침묵, 분노와 평화가 교차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운다. 윤기 말한 개성화 인디비듀에이션의 여정이 이때 시작된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벗어나 자기 안으로 귀환하는 과정이다. 공감자는 사랑의 방향을 바꾼다. 타인을 구원하려던 에너지를 자기 존재의 재건으로 돌린다. 점점 안정된 감정 조절, 분명한 경계,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이 자리 잡는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깊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혼란 속에 머문다. 그들의 붕괴는 깨달음이 아닌 공포로 이어진다. 외부의 인정이 사라진 후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외부로 손을 뻗는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무대, 새로운 거울.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찾는 사랑은 결코 바깥에 없다는 것을. 잠시의 찬사로 공허를 덮지만 곧 다시 공허가 그들을 삼킨다. 그들은 검증 중독의 순환에 빠진다. SNS의 시선, 타인의 반응, 지배의 쾌감,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산소다. 그러나 그 산소는 독에 가깝다. 이 시점에서 둘의 길은 완전히 갈라진다. 공감자는 자기 주권을 되찾으며 내면의 평온으로 향하고, 나르시시스트는 외부 의존을 강화하며 다시 붕괴를 예비한다. 전자는 진실의 고통을 견디며 성장하고, 후자는 환상의 달콤함에 중독되어 퇴행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둘 다 같은 교차로에 선다. 자신을 볼 것인가, 피할 것인가. 융은 빛을 보려면 그림자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자는 이 말을 이해한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도 타인의 그림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일부임을 받아들인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그림자를 부정하며 그것을 타인에게 떠넘긴다. 그들의 여정은 멈춰 있다. 붕괴 이후의 세계는 냉정하지만 정직하다. 그 안에서 진실만이 살아남는다. 공감자는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을 잃은 것이다. 두 길은 결국 하나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진실로 향할 것인가, 거짓 속에 머물 것인가. 공감자가 다시 자신의 중심에 서는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주권의 회복이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과거에는 상대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기 희생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진정한 공감은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다. 느끼되 잠기지 않는 것. 이 깨달음이 공감자를 자유롭게 한다. 융의 심리학에서 자기 셀프는 인간 존재의 중심이며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된 상태를 의미한다. 공감자는 오랜 고통을 통해 이 중심을 회복한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자신을 동화시키지 않는다. 대신 관찰자로서의 자각을 갖는다. 누군가의 분노, 슬픔, 조종의 에너지가 다가와도 그것을 흡수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 이 거리감이 바로 성숙한 공감의 형태다. 그것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명료한 경계에서 비롯된 따뜻함이다. 공감자의 새로운 힘은 침착함이다. 그는 반응하지 않는다. 상대가 분노해도 침묵해도 애원해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 고요함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은 감정의 반응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공감자가 반응을 멈추면 그들의 무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바로 그 순간 공감자는 관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 또한 공감자는 분노를 새롭게 이해한다. 예전에는 분노를 두려워했고 그것이 자신을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안다.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경계의 언어라는 것을, 정당한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는 신성한 힘이다. 그는 그 힘을 억누르지 않고 명료하게 사용한다. 아니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 간단한 문장들이 이제 그의 방패이자 선언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자는 미묘한 변화들을 느낀다. 그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관계를 끌어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에너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평온함에 끌리지만 동시에 그 경계의 힘을 본능적으로 존중한다. 그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중심이 있다. 그것은 더 이상 구원의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나눔이다. 공감자의 주권은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온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선다. 그가 만들어내는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질서가 깃든다. 그리고 그 질서는 단 한 가지 사실을 말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속한다. 이것이 바로 공감자의 진정한 힘이다. 침묵 속의 명료함, 경계 속의 따뜻함, 사랑 속의 자각.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존재를 증명한다면 공감자는 자신의 내면을 통해 존재를 확신한다. 그것이 주권이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된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공감자의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들의 권력은 타인의 믿음, 타인의 반응, 타인의 사랑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 그러나 공감자가 그 무대에서 물러나는 순간 연극은 스스로 무너진다. 그들은 외친다. 돌아와라, 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들의 힘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감자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융은 투사된 힘의 회수를 인간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보았다. 공감자는 이 단계를 통과한다. 그는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부여했던 권위를 회수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보낸다. 그를 치유할 힘은 내 안에 있었던 것. 이 인식은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킨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어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제 그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품은 온전한 존재로 선다. 이 시점에서 공감자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이전에는 타인의 감정이 현실의 전부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지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세상과 관계를 맺되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다. 마음속에는 조용한 확신이 자리한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자각이 해방의 본질이다. 나르시시스트의 길은 여전히 계속된다. 어떤 이는 끝없는 연극을 반복하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진실을 마주한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이제 공감자에게 달려있지 않다. 공감자는 더 이상 그들의 거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빛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빛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평생 갈망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배하려 했기에 잃었다. 공감자는 이제 새로운 주기 속에 있다. 내면의 균형, 침착한 경계, 의식적인 사랑. 그는 여전히 세상을 느끼지만 그 느낌이 그를 삼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순환이다. 매 순간 선택하고 매 순간 깨어있는 상태. 이것이 영적 주권의 실질적 의미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단지 두 사람의 심리적 드라마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식의 구조에 대한 은유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나르시시스트였고 또 공감자였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보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만난다. 결국 성장의 본질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으로의 귀환이다. 공감자가 무대를 떠나는 순간 거짓된 질서는 붕괴하고 새로운 의식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는 깨닫는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결말이자 시작이다. 참여를 멈춘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